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채우는 삶을 위해 비움을 시작합니다입니다. 저자는 김서연, 이초아, 홍은실, 출판사는 문예춘추사입니다. 살이 빠진다는 것은 몸에 저장된 중성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으로 전환되고 이 지방산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호흡이나 수분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충분히 낮아져야 하니 하루 중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2번에서 식사를 제외한 식간에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먹지 않고 확실히 공복을 유지해 봅시다. 또한 취침 전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배가 출출하다는 느낌으로 잠들어 봅시다. 먼저 밤부터 아침까지의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에서 14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연습해 봅시다. 취침 전에 충분히 소화시킨 상태로 숙면을 해야 몸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끊임없이 먹어서 늘 일을 해야 되는 위장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누군가 가장 좋은 식사는 신선한 공기와 긴 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에 좋은 CEO가 되어줍시다. 소화라는 복잡한 일을 확 줄여서 확실히 쉬는 시간을 줍시다. 실제로 나의 식이지도 클래스 멤버 중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아본 지가 오래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쉬지 않고 먹어왔다는 것이죠. 충분한 공복 시간은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런 날은 일이 훨씬 잘 되는 것은 물론 마음도 훨씬 가볍죠. 다이어트의 본질은 거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시간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비워내는 연습. 마음이 먼저든 몸이 먼저든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 체중계 숫자를 반짝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일상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인 식욕을 참고 대체 가공식품을 먹으면 그러면서 노동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 것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나 역시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 멀리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20kg 가까이 감량이 된 7개월 동안 나는 한순간도 체중계 숫자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먹는 양을 갑자기 확 줄이거나 더 감량하겠다고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먹는 양과 기분을 알아차리고 매일 걸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예쁜 색감의 과일과 채소, 비교적 건강한 식재료들을 찾아 고르는 재미를 즐겼죠. 매주 매달 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마다 나를 괴롭히던 알레르기와 편도선, 그리고 피부질환 등이 사라지고 급성 저혈당 반응으로 더 이상 다급하게 사탕을 먹지 않아도 되었죠. 귀상 후에는 가뿐한 발바닥으로 바닥을 뒤졌고 체중은 매달 2에서 3kg씩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몸은 더 이상 꽁꽁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듯 체지방을 홀가분하게 놓아주었죠. 식욕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다이어트에 뜨거운 열정을 올리던 때와는 오히려 다른 반응이었죠. 그저 특정한 다이어트 식단이 아닌 내 몸의 소화와 반응에 귀를 기울이며 단순한 식사를 만족스럽게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이어트를 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죠. 몸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물건과 시간처럼
역시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것까지가 비움입니다. 과거에는 늘 다이어트에 실패했지만 다이어트를 비우고 나니 오히려 힘들지 않게 성공할 수가 있었죠. 우리 몸은 체온과 혈당, 호르몬 등 생존의 항상성을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비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사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서 체지방이 필요 이상으로 쌓이는 대사질환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치유의 시작은 내 몸을 만드는 음식입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고 있다면 천천히 불필요함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건강한 습관을 지닌 뒤에도 나는 여전히 오늘 점심은 뭘 먹지? 하는 고민을 합니다. 이전과 같은 고민이지만 조금은 다른 고민이죠. 배달 앱과 간단한 인스턴트 중에서 고민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냉장고를 먼저 엽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서 식재료를 손질해둔 덕분에 빠르게 볶거나 찌기만 하면 되죠.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놓습니다. 배부르다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초가공식품입니다. 설탕 그 자체는 한 수저 이상 먹기 어렵지만 설탕을 더해 초가공식품 음식은 배가 불러도 멈추기가 어렵죠. 그러니 과식과 비만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호르몬과 대사의 문제가 되어서 필요 이상의 체지방이 쌓이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자체 정화를 하면서 매일 새로운 몸이 됩니다. 간이 독소를 걸러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준비하면 탄력 있는 혈관과 충분한 혈액과 담즙들이 배출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 해독력이 떨어지는 경우 내보내지 못한 독소들은 다시 흡수되죠. 독소들이 그냥 몸속으로 돌아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생존이 가장 최우선인 몸이 그 독소를 다시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정상적인 대사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은 정말 중요하죠. 배출을 위해서는 환경 호르몬과 중금속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체액을 늘려서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합니다. 나는 가장 먼저 먹는 지방의 종류를 바꿔보기를 권합니다. 화학공정을 통해 자연스럽지 않게 추출한 염증 유발 기름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죠. 내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이자 모든 세포 각각이 호흡과 소화기관을 가진 또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세포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합성하는 역할과 세포 호흡에 관여하죠. 기름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몸 역시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ATP 에너지를 잘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세포막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막에 수만 개의 센서가 달려서 물질 신호에 반응하고 영양과 산소가 교환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이런 세포막의 인지질 구성 성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지방 섭취로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만성염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가끔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봐 지방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지나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로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 지방처럼 고체화하여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쇼트닝, 마가린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해바라기 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등은 그것을 만드는 화학적 정제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으로 변합니다.
가공식품과 이런 씨앗 추출 기름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점진적으로 비워봅시다. 나는 주방 내의 모든 지방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건강하게 자란 동물의 지방, 생선, 달걀 노른자, 냉압작 생기름, 목조육 버터, 깃버터, 라디오로 채우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씨앗 추출 기름, 식용유를 비워나가는 것이 염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설탕과 액상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뇌 중독 회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빠르게, 더 바쁘게, 더 비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단맛과 매운맛으로 해결하다 보니 빠른 액상과당의 보상에 익숙해진 것이죠. 이렇게 섭취한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이 자주, 많이 분비되도록 해서 비만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고혈압을 포함한 수많은 대사한 질환들이 의외로 인슐린 저항성에서 옵니다. 설탕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항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 많은 양의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을 소모시키다 보니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설탕을 섭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감량을 원한다면, 또 만성염증을 줄이고 싶다면 먼저 주방부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 식용유, 설탕과 액상과당, 가당 소스, 빵, 과자, 아이스크림, 냉동식품, 가당 요거트, 라면, 우동 등의 정제 밀가루면, 냉장고 속의 오래된 식재료, 오래된 조미료 등을 비워봅시다. 언제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비움입니다. 무엇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빠져나가는지도 그만큼 중요하죠. 건강한 다이어트는 체내 독소와 나에게 해로운 물질들을 얼마나 잘 배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노폐물은 땀과 눈물, 소변, 대변으로 잘 배출돼야 되는데 이것에도 역시 음식이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배출을 돕는 음식을 먹어서 간과 신장 같은 해독 공장이 힘차게 일을 하면 배출이 잘 됩니다. 반대로 과한 약물,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을 오랜 기간 먹게 되면 간이 잘 해독하지 못해서 배출이 힘들어지죠. 많은 분들이 그것들을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디톡스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먹으며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건강보조식품 역시 말 그대로 음식을 잘 먹고 나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몸의 입장에서는 보조제 또한 음식일 뿐입니다. 나는 만 4년째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데우고 구운 소금을 반 티스푼 타서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새 소모된 수분을 채우고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아침 식사는 아이들과 함께 제철 과일 한 가지를 가볍게 먹습니다. 살아있는 식재료가 주는 효소를 충족합니다. 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단백질로 시작하기도 하죠. 아침에 자주 먹던 잼 바른 빵과 우유, 시리얼, 애써 차리려고 했던 밥과 반찬이 식탁에서 사라졌죠. 차림이 간편하고 정리가 쉬우니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진 것도 장점입니다. 아침 과일의 단맛과 살짝 뿌린 좋은 소금의 짠맛 덕분에 나도 아이들도 간식이 많이 줄었죠.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은 발암성 물질을 몸에서 배출하거나 유전자 전이를 억제해서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잡아주고 다양한 미네랄의 기능이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도움을 줍니다. 모두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죠. 매 식사에 올리는 제철 채소나
십자와과 채소도 모두 유기농 제품을 삽니다. 채소 하루에 한 끼는 직접 좋은 재료로 요리해서 든든하게 먹어봅시다. 직장인이라면 도시락을 싸도 좋죠. 혹은 미리 준비해둔 식재료로 하루 한 끼를 집에서 간단히 먹어봅시다. 영양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음식 종류를 바꿔주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나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먹던 라면과 가공식품이 지금은 전혀 끌리지 않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나날이 미각도 예민해져서 어느 날부터 좋아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빵들의 인공적인 단맛이 과하게 느껴져 자연스레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맛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에 더 가까운 음식들을 자주 먹을수록 식욕이 충족되며 식탐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배출을 돕는 또 하나의 비법은 10분 이내의 꾸준한 스트레칭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짧은 스트레칭만 꾸준히 했을 뿐인데 굽은 어깨와 틀어진 자세가 많이 좋아졌죠.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순환과 배출에 좋습니다. 림프관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을 몸 전체에 운반하기도 하고 노폐물을 걸러 독성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림프순환이 고장나는 원인 중 하나가 움직임이 현저하게 적은 생활입니다. 과거의 나를 포함한 지금의 많은 엄마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스트레칭만으로 순환에 도움을 줘서 감량의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움직임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알레르기 비염은 특히 면역 과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좋은 반응이지만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독이 되죠. 이것의 거의 유일한 해결은 음식과 수면입니다. 이러니 살림은 건조기나 로봇 청소기 이런 기계들의 외주를 줄지언정 식사만큼은 외주가 아닌 셀프를 외치는 것이죠. 특히 독성 화학 물질들은 지방과 친화력이 있어서 체지방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지질로 이루어진 뇌세포와 신경계 조직은 이러한 독소의 저장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뇌세포와 신경계의 독소들이 살짝 달라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지식이 아닌 음식으로 자랍니다. 아이는 엄마가 먹인 음식 그 자체가 됐죠. 외출할 때 물을 챙겨가면 뽀로로 음료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채소 스틱을 썰어두면 아삭아삭 씹으며 중간중간 당과 수분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을 타고 우리 몸의 방향을 결정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해가 뜨는 새벽 4시에서 5시쯤 일주기 리듬의 핵심 지표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우리는 잠에서 깹니다. 밤에는 자연스레 코티솔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수면으로 이어지죠. 문제는 커피를 아침에 마시는 일이 반복될수록 자연스러운 코티솔 호르몬의 리듬이 깨져서 대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기적인 문제점은 뇌의 아데신이라는 수용체 대신에 카페인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아데노신 작용을 막고 교감신경을 작용해서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 정도, 낮 12시부터 마시면 저녁 6시에는 카페인 섭취가 반으로 남고 밤 12시에는 그것의 반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커피를 줄이고 1에서 2주가 지나자 밤 10시쯤 자연스럽게 졸리면서 새벽 1시나 새벽 3시에 종종 깨던 일도 확연히 줄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비몽사몽 습관처럼 커피를 마시곤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멍한 느낌이었죠. 점심을 먹고 또 한 잔, 어떤 날은 3잔까지도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니 무언가를 마신다는 착각에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생긴 건 액체지만 물과 반대로 잦은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미네랄과 체액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체액이 줄어드니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기 어려워져서 많은 대사질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몸은 내가 먹는 것을 에너지로 쓰지 못해 비만으로 가기 쉬워지죠. 특히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피부도 가렵고 비염이나 안구건조에 시달리고 있다면 체액을 말리는 커피를 차츰 줄여봅시다. 커피를 끊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커피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걷다가 정신을 차리면 카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카페인 중독이구나 싶었습니다. 커피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 사람들은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호르몬 분비가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신에서 분비되는 이 코티솔 호르몬의 분비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으로 가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커피가 바로 이 코티솔 호르몬 고갈과 체내 산성화의 주범이기도 하죠. 아침에는 물 먹는 솜처럼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들지만 저녁에 어느 순간 쌩쌩해지는 사람이라면 커피부터 줄여봅시다. 커피를 하루 이틀만 안 마셔도 두통이 있다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이런 경우 영양과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한결 괜찮아집니다. 커피를 줄이거나 끊은 수강생들에게 아침 컨디션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 달 정도 완전히 끊어보고서야 커피가 나에게 그동안 미친 영향을 알게 되었죠. 물론 나도 가끔 커피를 마십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주말, 아침을 가볍게 먹고 나서 한 잔 정도, 혹은 정말 중요하게 일에 집중해야 하는 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맛있게 마십니다. 좀비처럼 두세 잔 멍하게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리가 있다면 단연 냉장고 정리입니다. 물건 정리와 돈 정리가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냉장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냉장고에서 꼭 비워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식재료, 음식 배달 시 받은 필요 이상의 소스, 음식량에 비해서 너무 큰 반찬 용기는 작은 반찬 용기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냉장고 정리를 쉽게 도와주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첫째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높이가 닿는 칸에 바구니를 하나 넣어두는 것입니다. 이 바구니는 평소에는 비워두었다가 자투리 채소나 유통기한 내에 먹어야 되는 두부, 소세지 등이 생기면 보관하는 용도죠. 혹시 자투리 채소를 다시 채소칸에 넣었다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그대로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구니를 꼭 사용해 보길 추천합니다. 또 바구니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오늘 뭐 먹지? 이번 주에는 어떤 요리를 만들지? 이렇게 고민될 때 이 바구니에 있는 식재료를 먼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식단 고민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바구니를 하나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버려지는 식재료가 줄고 자연스럽게 식비 절약으로도 이어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잘 보이면 잘 먹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냉장고 가계부를 적는 것이죠. 아무리 정리를 해도 냉장고 안쪽 깊숙이 들어있거나 한눈에 잘 보이지 않는 칸에 있는 식재료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계부를 적으면 소비를 파악하듯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가계부를 적는 게 효과적입니다. 냉장고 가계부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종이에 직접 작성해서 냉장고 문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지 않아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식단도 함께 기입해두면 요리 준비 시간도 단축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 메모장에 기입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식재료 수정이 편하고 외출 중에 갑자기 장을 보더라도 언제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기 때문이죠. 다음은 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먼저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껴 쓰는 것입니다.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똑똑한 재테크를 말할 수 없죠. 5, 6만 원이면 될 보험료를 10만 원 넘게 내고 6에서 9만 원이면 될 보험료를 20에서 30만 원 넘게 매달 내면서 냉파나 풍차 돌리기 적금을 하는 건 앞뒤가 완전히 바뀐 일입니다. 고정지출인 월 보험료를 줄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재테크죠. 마이너스 20kg, 건강해진 식사의 기적. 나는 72kg에서 52kg으로 자연스럽게 감량한 뒤 5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진상의 염증과 수치들이 좋아지자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계 숫자를 줄이려 하기보다는 그저 꾸준하게 일상에서 지켰던 나의 몇 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식사가 그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70이라고 알고 있는 이 숫자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영유아기에는 90% 정도로 몸에 많은 물을 가진 반면 성인이 되면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노화는 홍시에서 곶감이 되어가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수분으로 이루어진 정상 성인의 체액 전량은 평균 체중의 약 60%, 이 정도로서 남자는 62%, 여자는 52% 정도입니다. 체액은 몸 구석구석 영양을 공급해주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회수해서 배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액을 부족하게 만드는 습관은 커피와 술, 설탕, 매운 음식 등으로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탈수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포가 영양도 물도 부족해서 에너지를 내지 못하니 뇌 입장에서는 자꾸 먹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탈수를 식욕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식사 후에도 자꾸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식간에 좋은 소금을 따뜻한 물에 한두 꼬집 넣어서 마셔봅시다. 나는 이것을 따소 한꼬라고 부르는데요. 미네랄이 채워지는 것은 덤입니다. 하루 두세 잔씩 꾸준히 마시는 나의 수강생들 역시 안구 건조증이 좋아지는 건 물론 변비 해소와 커피 줄이기, 피부 건조 감소, 호흡기 질환 개선, 저고혈압 개선, 가짜 식욕 억제 등을 비롯해 자연스러운 감량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건강해졌다고 갑자기 안 마시던 물을 2리터씩 마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붓기를 만듭니다.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에 총 500mg도 안 마셨던 사람은 그 횟수를 5에서 6잔으로 나눠서 1리터를 목표로 합시다. 한 번 마실 때 200ml 잔이 적당합니다. 하루에 2번 500ml를 마시는 것보다 200ml를 5번 마시는 게 몸에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1.5리터 정도까지 먼저 천천히 늘려봅니다. 물도 음식과 같습니다. 그 어떤 차도 물을 대신할 수 없고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마시는 것은 안 마시는 것만 못하죠. 물도 하나의 음식처럼 생각하고 매일 챙겨줍시다. 세월이 흘러 자연의 섭리로
홍시에서 곶감이 될지언정 나는 천천히 건강한 꽃감이 되고 싶습니다. 가짓수는 내리고 소화력은 올린다. 소화란 섭취한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분해하는 과정이죠. 내가 섭취한 영양소를 가급적 완전히 분해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배출하고 이렇게 원활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씹어서 넘기거나 소화가 어려운 몸 상태를 가졌음에도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자주 먹어서 몸을 과하게 쓰면 빨리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목 끝까지 음식이 차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던 나는 언제나 배꼽 주변이 딱딱했죠. 명치 주변을 누르면 답답하고 더부룩했습니다. 다 쓰이지 못하는 에너지원이 많을수록 몸 기능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피곤해지는 악순환이었죠. 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많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배가 부르면 그만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죠. 흔히들 화려하게 차린 식탁에 팔첩 반상 정도는 돼야 제대로 밥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식과 많은 가짓수의 식사는 몸 입장에서는 소화 측면에서 부담일 뿐이죠. 영양소마다 한 가지 가짓수만 챙겨봅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가급적 식탁에 한 가지씩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대신 익힌 채소와 좋은 지방을 곁들여 줍시다. 지방은 요리하는 과정이나 식재료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편이죠. 그러니 조리 과정에서 좋은 오일을 쓰고 그 자체로 건강한 식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먹 하나 정도의 탄수화물, 그리고 주먹 하나보다 좀 더 큰 단백질, 익힌 채소 한 가지, 이렇게 가짓수가 심플해지면 소화 시간이 줄어들어서 위장 내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내가 먹은 것이 잘 소화돼서 에너지로 잘 쓰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짓수를 천천히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의 기적. 엄마들은 빨리 먹기에 도가 텄습니다. 아이를 낳고 다식은 미역국마저 5분 안에 먹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해지는 습관이죠. 문제는 한번 빨라진 속도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가족끼리도 대화 없이 식사하는 집이 많죠.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은 위와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먹는 속도가 빠를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죠. 고혈당 음식을 빠르게 자주 먹는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해서 비만과 고혈압, 당뇨, 다량성 난소 증후군, 부신, 피로 등이 초래됩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한 입에 딱 10번만 더 씹어보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익숙해지면 20번, 30번 이상으로 늘려갑니다.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와 식사량 조절이 굉장히 쉬워지죠. 이건 몸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마음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는 과정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이죠. 늘 바쁘게 살고 시간에 치여 사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늘 지나치게 높아서 숙면이 어렵고 소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감각과 감정을 세세하게 느끼기 어려워서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고 살기 일쑤입니다.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미각이나 촉각, 후각, 청각에 집중해서 감각을 느끼는 연습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일도 살림도 육아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할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말, 웃음, 눈빛, 감정은 아이를 차분히 바라볼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이죠. 살림 역시 빠르게 해치우다 보면 스트레스가 될 뿐입니다. 식재료의 감각, 설거지 비누의 거품 감촉,
음식의 향과 보글보글 소리, 이 모든 것들을 10초 만에 더 알아차리고 바라볼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힘들게 먹는 양을 줄이려 하지 않아도 천천히 먹는 것만으로도 양까지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굳이 억지로 적게 먹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연습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둘 다 가져가 봅시다. 낮에는 틈을 내서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모든 정리를 마치면 으든하게 조도를 낮춥니다. 우리 집 한쪽 벽에는 자기 전 1시간에는 책을 읽어요라는 문구가 붙어 있죠. 아이도 하던 일을 멈추고 책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의 저녁 풍경입니다. 바로 수면으로 가기 위한 워밍업이죠. 24시간을 주기로 나타내는 몸의 일주기 리듬은 생화학적, 생리학적 또는 행동학적 흐름을 조율하는데 이는 시상하부의 식교차 상액이 담당합니다. 낮에 햇빛을 통해 생성된 세로토닌 호르몬은 밤이 되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숙면으로 가는 준비를 하죠.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푹 자는 사이 낮 동안에 지친 세포 찌꺼기를 청소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수면 시간은 세포 재생, 기억 강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인슐린 민감도 개선, 지방대사 활성화, 호르몬 및 신경 시스템 회복 등 몸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과 생식, 골격, 내분비, 신장 및 심혈관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죠.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증 장애, 학습 및 기억 장애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서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을 잘 생성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정제 탄수화물과 커피만 마시고 햇볕을 쬐는 일도 거의 없다면 좋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90% 이상 만들어지는 곳은 소장과 대장이므로 무엇보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장 건강이 달라지는 것이죠. 수면은 건강하고 가벼워지는 몸 비움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만성 미세염증으로부터 손상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죠. 최소한 오늘 안에는 잠들어 봅시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고 충분한 회복을 위해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맞춰봅시다. 다음은 물건 정리 부분입니다. 심플하게 산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 오히려 그게 낭비이다. 이 글을 읽기 전까지 나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 절약이라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필요할 테고 그때 사면 분명 돈이 들 텐데 버리는 게 낭비가 아닌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때 소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쟁이는 게 절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창고방 하나를 만들어서 물건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 달리 창고방만 떠올리면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그 스트레스로 집에 있는 시간이 싫어지고 자꾸만 약속을 만들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출은 늘 소비로 이어졌죠. 물건이란 돈이 겉모습을 바꾼 상태에 불과합니다. 즉, 물건은 돈입니다. 만약에 물건이 돈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면 여기저기 함부로 굴리거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썩을 때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